지난 목요일 미국의 10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0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지난 1월 1일에 최저 수준인 7.7%로 내려왔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6.3%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환호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폭등했습니다. 다음날 코스피와 코스닥도 모처럼 만에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CNBC 보도에 의하면 일부 FOMC 의원과 연준 지방은행 총재들은 이제 겨우 한 달치 데이터에 만족할 수 없으며 1년 전에 비해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일단 5% 이상 오른 다음에는 목표 수준인 2%까지 내려오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포커스 정리톡은 인플레이션의 세 가지 본질과 그 속성, 인플레이션 하에서 부가 어떻게 이전되는지,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생존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정리톡의 오보 박사입니다. 불후의 명작 노인과 바다를 지은 미국 소설가 해밍웨이 잘 아시죠? 오늘은 그의 명언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5년 해밍웨이는 한 잡지사에 기고한 글에서 잘못 경영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첫 번째 만병통치약은 통화의 인플레이션이고 두 번째는 전쟁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이 둘은 일시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지만 영구적인 몰락에 이르게 한다라며 인플레이션과 전쟁에 잔혹한 병폐를 꼬집었습니다. 스페인 내전까지 참전했던 해밍웨이가 전쟁의 잔혹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전대미문의 단편소설 작가로 알려진 그가 인플레이션의 해악까지 고발하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룬 인플레이션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국민경제 내에서 일반적 물가 수준의 지속적 상승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개별 상품의 가격이 오른 것과 완전히 다르죠.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얼마가 오르고 내리는지를 측정해주는 두 가지 기압계가 있다고 했죠.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입니다. PCE는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에만 있고요. 연준은 CPI보다 PCE를 더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10월 CPI 결과를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전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했고요. 9월에 8.2%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최소의 상승폭이 되고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10월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했고 9월에 6.6%보다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품목별로 보면 1년 전에 비해 에너지는 17.6%, 식료품 10.9%, 주거비는 6.9% 상승하여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원 CPI의 40%를 차지하는 주거비는 후행 지표이긴 하나 3개월 연속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9월 PCE 전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하여 8월과 같았습니다. 근원 PCE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했고 7월 이후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12월 1일에 발표되는 10월 PCE 가격 지수도 이번에 발표된 CPI처럼 하락세로 반전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0월 CPI 발표 직후 환호하던 뉴욕 증시 분위기와는 달리 CNBC 보도에 따르면 일부 FOMC 의원과 연준 지방은행 총재들의 반응은 차분하고 냉정합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데일리는 한 달치 데이터가 좋았다고 인플레이션과 싸우면서 승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면서 긍정적인 물가 지표가 여러 번 나와야만 안심할 수 있다며 승리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FOMC 의원으로서 투표권이 있는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메스터는 물가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면서 연준이 비둘기파적으로 전환하려면 연속적인 인플레이션 하락이 필요하다. 또한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조지는 아직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에 불편할 정도로 가까운 수준이라며 물가 상승률이 아직 높고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 정책으로 할 일은 많다. 조지 총재도 FOMC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의원입니다. 이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구동성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이 여전히 높으므로 앞으로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인플레이션의 세 가지 본질적 속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로 돈의 구매력의 하락입니다. 여기 뽀순이가 묻습니다. 구매력이 도대체 뭐니? 뽀돌이가 대답합니다. 구매력이란 돈의 가치라고 할 수 있어. 즉, 여기 장바구니에 같은 돈으로 담을 수 있는 물건의 수량을 말하지.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요. 결국 그것은 구매력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로 인플레이션은 국가가 소리 없이 거두어가는 세금입니다. 왜 그럴까요? 쉬운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뽀시기는 법대생입니다. 그는 2020년 새학기부터 고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고시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원룸 월세 보증금으로 쓰라고 경력금 1,0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뽀시기는 고시 공부 스트레스도 풀 겸 맥주 한 잔 하러 치맥집에 갔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통닭 한 마리에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상해 봅니다. 아버지가 주신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으로 통닭을 모두 사면 몇 마리나 살 수 있을까? 계산은 간단합니다. 1,000마리 살 수 있겠죠. 그 뽀시기는 열심히 공부하여 천신만고 끝에 5년 만에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후 맥주 한 잔으로 목을 축이려고 전에 갔었던 치맥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통닭값이 한 마리에 2만 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 이제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받아 모두 통닭을 산다면 그 절반인 500마리밖에 못 삽니다. 고스란히 통닭 500마리가 사라지고 그만큼 현금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뽀식는 통닭 500마리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게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기 정부가 뽀시기가 고시원에 들어간 날 5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다고 가정해보죠. 이 채권은 뽀시기의 월세 보증금과 같이 통닭 1,000마리의 가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후 정부는 통닭 500마리의 가치로 만기에 돌아오는 1,000만 원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덕분이지요.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통닭 500마리에 해당하는 부채를 줄이게 됩니다. 뽀시기가 손해본 통닭 500마리가 정부의 재정 이익으로 고스란히 이전된 것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합니다. 국가는 뽀식으로부터 소리 없이 은밀하게 통닭 500마리에 해당하는 세금을 거두어간 셈이죠. 이것이 바로 해밍웨이가 인플레이션을 국가의 만병통치약이라고 일갈한 이유입니다. 소설을 쓰는 문학가가 어떻게 경제 이론에 대해 이 정도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의 본질적 속성은 화폐 환상입니다. 처음으로 화폐 환상이라는 개념을 고안한 경제학자는 여기 이 책의 저자 예일대학의 어빙 피셔 교수입니다. 피셔 방정식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질금리의 합은 명목금리와 같다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이항을 하면 실질금리란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을 때 명목금리가 5%이고 인플레이션이 3%라면 실질금리는 2%가 됩니다. 화폐 환상이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실질 가치가 아니라 명목 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쉬운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뽀순이가 말합니다. 나 이번에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이 5%나 깎였어. 절대로 수용할 수 없어. 뽀시기가 맞장구 칩니다. 그러니 나는 일을 잘했다고 월급이 5%나 올랐어. 월급이 많이 올랐다고 뽀시기는 아주 흡족한 표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뽀순이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없고 뽀시기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10%라고 가정해 보죠. 이러한 상황에서 둘 다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5%로 삭감되어 동일합니다. 뽀시기가 결코 월급이 5% 올랐다고 의시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뽀시기는 화폐 환상에 빠져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실질 가치보다 명목 가치를 중시하는 화폐 환상에 빠져 있는 경제 주체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경제 생활에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으면 헛배만 부른 돈에 대한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누가 승자, 위너이고 누가 패자, 루저일까요? 여기서 승자와 패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다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개별 경제 주체 간에 부가 이전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현금 보유자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해지되는 실물 소유자에게 부가 이전됩니다. 예금도 충분히 금리가 보상되지 않으면 예금자의 부가 은행으로 이전되고요. 채무자는 상환해야 할 빚의 미래 가치가 하락하므로 유리한 반면에 대출자는 정반대로 불리해집니다. 국채 보유자는 수익률이 충분히 보상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조세로 국채를 발행한 정부로 부가 이전됩니다. 은퇴 자금을 현금이나 저수익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는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치가 잠식돼 불리하고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가 많은 정액 소득자는 유리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선진국에서 5% 이상 상승한 인플레이션이 2%로 떨어지는데 평균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스는 무려 30년 가까이 걸렸고요. 1980년대 초 미국의 볼커 시대에도 8년이 걸렸습니다. 작년 말부터 글로벌 경제에 밀려온 40년 일의 거대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고 만성적으로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CPI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고 있으나 한 달치 데이터만 가지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일단 거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목표치로 내려가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본질적인 속성을 이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생존 전략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돈의 구매력의 하락, 인플레이션 조세, 화폐 환상 등을 회피할 수 있는 물가연동 채권, 원자재 등 금융 및 실물 자산을 보유한다. 둘째, 인플레이션 정점 도달과 피크 아웃 이후에 대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한다. 연준의 금리 정책 피벗 시기 및 경기 침체 가능성과 주식시장 저점을 확인하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한다. 셋째, 은퇴자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잠식되는 노후 자금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과부족이 없는지를 체크한다. 또한 6개월 비상자금 확보, 은퇴 자산의 인출률 조정, 리밸런싱으로 배당 가치주 비중 확대 등이 기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 링크에 들어가면 영상의 전체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커스 정대통은 돈과 힘이 되는 경제나무를 키우며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우보와 말들을 걸어갑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